TV조선 취재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나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오늘의 핫 키워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이종섭 결국 사퇴입니다. 이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야권은 물론 여권 일각에서도 이 사퇴 요구를 받아온 이종섭 호주 대사가 오늘 오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 대사는 공수처가 수사 기일도 아직 잡지 않았다며 서울에 남아 모든 절차에 끝까지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부동산 변수입니다. 총선 공식 선거운동 초반 여야 후보들의 부동산 논란이 변수로 급부상했습니다. 민주당 공영훈, 양문석 후보는 꼼수 증여와 편법 대출 등 이른바 부모 찬스 의혹에 민주당 박민규, 국민의힘 이수종 후보 등은 다주택 보유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투표소의 불법 카메라입니다. 선관위가 오늘 경남 양산과 인천 남동구, 계양구 등의 사전투표소 9곳에서 불법 카메라가 발견돼 지난 27일부터 전국 사전투표 예정 장소들을 긴급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오늘 인천 등 사전투표소 9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40대 남성 유튜버 A씨를 체포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부가세 인하 대 지역화폐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제 물가 대책으로 라면과 밀가루 같은 가공식품의 부가세를 한시적으로 절반 인하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인당 25만 원씩,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황사의 습격입니다. 중국에서 발생한 황사가 우리나라에 닥치면서 오늘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에서 매우 나쁨까지 치솟았습니다. 곳곳에서 흙비까지 내리는 가운데 황사 영향은 주말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음 키워드는 소주 한 잔입니다. 다음 달부터 식장에서 소주를 병째로 말고 잔에 나눠서 담아서 판매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주류업계는 환영하는 반면 외식업계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일거리만 늘어난다거나 위생 문제가 걱정된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선거 날이 가까워질수록 여야 모두 승기만 잡을 수 있다면 못할 게 없을 것이라는 각오를 갖고 있을 겁니다. 특히 판세에서 뒤진다고 보는 여권으로서는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 할 텐데요. 오늘 그 가시적 조치가 하나 나왔습니다. 야권은 물론 여당에서도 사퇴 요구가 나왔던 이종섭 호주 대사가 전격적으로 사의를 밝힌 겁니다. 이에 따라 여당이 악재 중에 하나를 털어내서 선거 판도에까지 변수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자, 이 대사의 사퇴 경위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이종섭 주 호주 대사 측이 이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는 사실을 밝힌 건요. 오늘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이 대사는 변호인을 통해서 그동안 공수처에 빨리 조사를 해줄 것을 계속 요구해왔지만 공수처가 아직도 수사 기일을 잡지 않고 있다면서 본인은, 그러니까 대사는 이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가 끝나도 서울에 남아서 이 모든 절차에 끝까지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외교부 장관에게 주 호주 대사직을 면해주길 바란다는 사의를 표명하고 꼭 수리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라면서 이 사퇴를 공식 밝혔는데요. 그리고 이제 2시간 후쯤 12시쯤 외교부는 언론 공지를 통해서요. 이 대사 본인의 강력한 사의 표명에 따라서 이 임명권자인 대통령께 보고드려 이 사의를 수용하기로 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요. 오늘 안으로 이 면직안을 제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형식은 이 대사의 자진 사퇴지만 결국 임명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뜻으로 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실제 일부 언론은요, 윤 대통령의 결단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네, 일부 언론은 대사 자체가 나라를 대표해서 주재국에 나가 있는 만큼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용인 등이 없으면 마음대로 사퇴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서 윤 대통령의 결단에 따른 사퇴라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여권 고위 관계자는 머니투데이에 이 대사 사퇴에 대해 당의 요청도 있었고 이를 대통령이 대승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종섭 대사 논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되고 또 어떻게 전개해 왔는지 그 경과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 대사는 국방부 장관이었던 지난해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한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 관련 기록을 회수하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민주당 등에 의해 고발됐습니다. 공수처는 이 대사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지난해 12월 출국 금지 조치했지만 지난 4일 윤 대통령이 이 대사를 주 호주 대사로 임명하면서 정치 쟁점이 됐습니다.
야당은 즉각 대통령실이 핵심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시켰다면서 총공세에 나섰고 여론도 악화했습니다. 급기야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비롯해서 국민의힘 안에서도 이 대사의 조기 귀국을 촉구하는 의견이 공개적으로 표출됐지만 대통령실은 한때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해서 2차 윤한 갈등이라는 시각까지 나왔었습니다. 결국 이종섭 대사는 이 출국 11일 만인 지난 21일 방산협력 회의를 명분으로 해서 자진 귀국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선거 등을 의식해서 이 여당의 요구를 수용한 결과다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 대사는 이 귀국 때부터 공수처에 즉각 소환 조사를 요구하기도 했는데 그때 목소리 다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는 수차례에 걸쳐서 그러한 의혹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시 중복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체류하는 기간 동안에 공수와 일정이 조율이 잘 되어서 조사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대사는 귀국한 뒤에 3차례에 걸쳐서 공수처에 소환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공수처 소환 개혁이 당분간은 없다 이런 입장을 고수했는데요. 이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은요. 공수처가 정치질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아주 격하게 비판하면서 역공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네, 이 대사는 3차례에 걸쳐서 공수처에 의견서를 내고 신속한 소환 조사를 촉구를 했습니다. 특히 3번째 의견서를 제출한 그제에 이 대사 측은 이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 그 어떠한 위법도 없었는데 이 민주당이 공수처에 고발을 했다면서 당분간 소환 조사 계획도 없다는데 이렇게 사건을 방치할 거면 출국 금지는 왜 했냐고 반문을 했습니다. 또 자신이 파렴치한 해외 도피자라고 지탄을 받는 신세로 전락을 했다면서 감내하기 힘든 치욕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윤한 갈등이 정리되고 여당이 대공수처 또 대야 반격에 나섰지만요. 악화한 여론이 호전됐다는 징후는 보이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당 안에서는 아예 이 대사의 사퇴를 촉구하는 주장들이 일선 후보들을 중심으로 분출하기 시작했죠. 안철수 선대위원장, 서병수 후보 등 여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결국 윤 대통령이 결심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든 이 대사 문제가 이렇게 결말을 맺은 만큼 여당은 이제 더더욱 대공수처, 대야 반격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선 한동훈 위원장의 대야 반격 내용도 소개해 주시죠. 네, 한동훈 위원장은 야당이 앞서 이 대사의 즉각 귀국을 압박하면서 대여 공세를 펼치는 가운데 이 대사가 자진 귀국하자 이제 답은 정부와 국민의힘이 아닌 공수처와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이라고 직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이 대사를 조사할 준비가 안 됐다면 이건 공수처와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정치질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목소리 듣고 오시죠. 이제 답은 공수처와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이지 정부와 우리 국민의힘이 해야 될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정말로 문제가 있었으면 빨리 조사하고 끝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준비가 안 됐다면 이건 공수처와 민주당이 총선 앞두고 정치질을 한 겁니다. 자, 이제 답은 공수처가 해야 됩니다. 이종섭 대사 사태가 어떻든 여권 차원에서는 이렇게 마무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그동안 공세를 펴온 야당의 반응이 궁금한데요. 야당은 이 대사가 호주에 있을 때는 조기 소환을 요구했고요. 또 이 대사가 한국에 오니까 해임을 요구하고 특검법 발의를 공언하고 나섰습니다. 이제는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강민석 민주당 대변인은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이 이종섭 대사의 사퇴를 두고서 사의 표명을 통한 사퇴 수순이 아니라 윤 대통령이 해임시켰어야 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이 이른바 도주대사 이 파문과 외교 결례 사태를 초래한 데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강민석 대변인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종섭 대사의 사퇴는 정의와 상식을 요구하는 민심에 항복한 것입니다. 진작 물러났어야 했습니다. 이종섭 대사가 물러난 것만으론 미봉에 지나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도주대사 파문과 외교 결례 사태를 초래한 데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합니다. 총선이 가까워지다 보니까 선거와 관련된 사건, 사고들이 하나둘 또 생기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총선 사전투표를 불과 일주일 남겨둔 상황에서 인천 그리고 경남 양산 등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불법 카메라가 잇따라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해서 큰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는 선거의 공정관리
또 사후 선거의 부정 논란과도 직결될 수 있는 아주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보통 문제가 아닌 듯 보이는데요. 선관위가 긴급 점검에 나섰다고 합니다. 네, 선관위에 따르면 인천 남동구 장수 서창동과 서창 2동, 계양구 계산 1동과 2동, 4동, 이 경남 양산 물금읍 평산동에서 불법 카메라가 발견되면서 현재까지 발견된 곳은 총 9곳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그제부터 전국 사전투표 예정 장소를 긴급 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 전국 사전투표 예정 장소는 3,565개로 선관위는 해당 장소들을 전수 점검 중이라고 밝혔고요. 이 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관리 중인 건물은 행안부가, 그 외 학교나 공공기관 등은 선관위가 해당 건물 소유 또는 관리자와 함께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거투표소는 두말할 필요 없이 선거 기간에 가장 철저하게 보안이 유지돼야 할 장소죠. 그런데 이곳 또는 그 인근 지역에 누군가 침입해서 카메라를 설치했다. 이건 선거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오기에 충분합니다. 선관위 그리고 내각에서 선거 담당 부처인 행안부가 비상을 걸어야 할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나마 다행인 건요. 경찰이 어젯밤에 일부 지역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용의자를 체포했다고 합니다. 인천 지역에서 발견된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그런 용의자로 지금 보이고 있죠. 네,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어젯밤 인천광역시에 있는 사전투표소 시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후반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앞서 행안부는 어제 전국 지자체에 긴급 점검을 지시했고 인천시가 사전투표소 159곳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불법 카메라를 발견돼 이제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영상 등 분석을 토대로 A씨의 신원을 특정한 뒤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A씨를 붙잡았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인천시 장수동과 서창동, 계산동 행정복지센터 등 인천 지역 사전투표소 5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카메라를 도대체 왜 설치한 건지 그 이유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에 뭐라고 진술했는지 내용 알려준 게 있습니까? 네, 먼저 이 A씨는요. 부정선거 의혹을 꾸준히 제기를 해왔던 이 극우 성향 유튜브 채널 운영자로 알려졌는데요. 이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부정선거 감시 목적이었다라고 진술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내부가 아닌 투표소로 가는 길목에 설치된 그런 카메라를 통해서 사전투표소에 드나드는 사람들의 수를 확인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는 건데 이 선관위 관계자 역시 동아일보에 이 사전투표하는 사람 수를 세서 실제 투표자 수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려 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경상남도 양산에서는 통신기기로 위장한 불법 카메라가 발견이 됐는데요. 경찰은 A씨가 이 사건 용의자와 동일 범인 가능성을 열어두고서 또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난 18일이죠. 가로 10cm, 세로 8cm 정도 크기의 통신회사 장비인 것처럼 위장한 불법 카메라가 이 경남 양산에 있는 사전투표소에 설치돼 있는 게 발견이 된 겁니다. 경찰은 이 범행 역시 A씨가 저질렀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전국을 돌면서 유튜브 방송을 하는 A씨가 경남 양산 사전투표소 등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여죄와 공범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당의 총선 악재 중에 하나로 꼽혔었죠. 이종섭 주 호주 대사 논란이 오늘 전격적인 사의 표명으로 어쨌든 여권 차원에서는 일단락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또 선거 판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은 정부 여당이나 대통령실이 이번 총선을 앞두고 급해졌다. 그러니까 민심 자체가 끌어올리는 게 정권 심판에 대한 것들이 아주 극에 달했다고 보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종섭 전 호주 대사죠. 이제 아직 아니지만 전 장관에 대해서 결국에는 따지고 보면은 이 건이 결국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가려왔던 것들을 다 이제 파회시키는 결정적인 사건이 됐던 것입니다. 근데 좀 늦은 감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보내놓고 돌아왔는데 돌아오고 나서 민심이 이 정도면은 좀 잦아질 줄 알았더니 잦아들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즉각에서 들어오는 즉시 사의를 표명했었다면 조금 더 시간을 벌면서 민심을 달랠 수 있었을 텐데 좀 늦은 감이 있어서 저는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이 결단은 그러니까 이 개헌 저지선을 최소한 확보하자는
몸부림에서 나온 결단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선관위 얘기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선관위의 사전 투표소로 지정된 곳, 예정된 곳, 그곳에서 지금 전국에 9곳에서 불법 카메라가 설치된 게 발견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그 투표소 아니다 이 부분은 지금 아니라고 하고요. 그 길목에 설치된 카메라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고, 근데 이제 양산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투표소 안으로 지금 이게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게 지금 선거 관리의 그 엄정함 측면에서 본다면 뭔가 좀 구멍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그렇죠.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선거가 너무 임박해서 이것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좀 미리부터 여기에 대해서 그 어떤 감시 장치를 설치를 한다든가 감시를 해서 좀 제한적으로 좀 폐쇄를 하고 이런 조치들이 있었으면 좋은데 어쨌든 늦게나마 이것이 발견된 게 상당히 다행인 것이 저게 저 길목에 할 수밖에 없죠. 안에 들어가서 설치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텐데 실제로 투표하러 들어가는 사람과 투표소가 맞는지를 확인을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2020년에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선거부정 사전 투표 가지고 네네. 이야기했어요. 다 사전 투표 때문에. 네네. 그 사전 투표 때문에 의혹이 있다고 해서 이번에 그것을 이제 유튜버가 그때도 활동했던 유튜버가 저것을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만약에 촬영이 됐다면은 그것을 촬영된 그대로 하지 않고 또 새로운 그 어떤 왜곡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선거 관리에 상당히 허점이 되고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부터라도 사전에 철저히 단속을 해야 되고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이 선거 방해 비슷한 거잖아요. 이 철저히 단속을 해야 되는데 이 수개표를 한다고 하니까 아마 그 2020년 같은 그런 논란은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렇습니다. 줄어들지만은 모든 경우의 수에 대비를 해서 선관위는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저희가 이제 그 범행 영상을 저희가 보여드렸는데요. 그거는 경남 양산의 이 덕계동 행정복지센터에서의 지난 11일 모습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거전 공식 개막 이후에 첫 번째 핵심 변수로 이 후보들을 둘러싼 검증 이슈가 떠오른 모습입니다. 특히 여야 후보자들의 부동산 관련 의혹들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선거판을 흔들고 있는데요. 새로 제기된 사안으로는요. 먼저 이 민주당의 양문석 후보가 서울 강남에 집을 사는 과정에서 딸 명의로 당시 이제 대학생이었다고 합니다. 이 딸 명의로 꼼수 대출을 받았다 이런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네, 이 관련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민주당 경기 안산 가벨 공천대 양문석 후보가요. 지난 2020년 당시 매매가 31억 상당으로 추정되는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매입을 했습니다. 이 등기 부동분을 보면요. 이 채권 최고액이 13억 2천만 원으로 설정이 돼 있는데 이 중에서 11억 원이 대출이었고 채무자가 바로 이 양문석 후보의 대학생 딸인 것으로 알려진 겁니다. 원래 이게 소득이 없다면은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소득을 따지지 않는 사업자 대출을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과정에서 딸 명의로 허위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이 개인 사업자 대출을 받는 식의 편법 대출이 이루어진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조선닷컴 보도에 따르면요, 이 양문석 후보는 대출을 받은 이 새마을금고 측에 딸이 자영업을 한다면서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새마을금고 측에서는 양문석 후보 측에서 당시 제출한 이 사업자 대출 서류에 문제가 없었기에 대출을 내줬고 이게 주택 구입 자금으로 쓰는 줄 알았다면 당연히 대출이 불가능했을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조선닷컴은 이 기사를 보도를 하면서 제목을 양 후보가 딸이 자영업한다고 은행을 속였다 이렇게 달았던데요. 이 보도 내용대로 양문석 후보의 딸이 거짓으로 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그건 또 거꾸로 뒤집어서 본다면 실제로는 양 후보 딸이 전혀 소득 활동을 하지 않고 있었다 이런 추측이 또 가능한 겁니다. 네, 지난 2022년 지방선거 출마 당시 양 후보의 재산 내역을 보면요. 당시로부터 5년 전까지 딸 이름으로 소득세나 재산세 같은 납세 기록이 없어서 이 별다른 경제 활동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조선닷컴 보도에 따르면 사업을 한다며 2021년 4월 11억을 대출받았던 양문석 후보의 딸은 그해 10월에 캐나다 밴쿠버로 어학연수를 갔다고 블로그에 기록을 남겼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문석 후보가 딸 명의로 이런 꼼수 대출을 받은 거는 문재인 정부 당시에 이 부동산 대출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였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양문석 후보가 아파트를 샀던 당시는 문재인 정부가 15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의 대출 자체를 막으면서 규제가 심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이에 당시 양 후보가 강남에 똘똘한 한 채를 매입하기 위해서 대학생 딸을 앞세워서 금융기관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11억 원을 대출받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건데요. 당시 양 후보 측은 주택 구입 목적이 아니라 주택을 담보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것이어서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규제를 피할 수 있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어쨌든 서류 자체가 허위로 제출이 됐다면 이제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어 보이는데요. 일부 언론 보도에서는 아주 극단적으로 사기라는 표현까지 또 등장을 했습니다. 딸이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이게 불법 대출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출을 회수해야 할 사안이 되고요. 법조계에서는 은행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돈을 빌린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도 적용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에 대출을 해준 새마을 금고 측은 조선닷컴 취재에 대해 이 주택 구입 자금으로 썼다면 대출을 환수하고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양문석 후보 측은 어떤 입장입니까? 일단 어제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이 집을 매입하고 딸이 11억 대출을 받았던 당시가 영끌 광풍이 불었던 때라, 그러니까 영혼까지 끌어들여서 모든 대출을 다 받았다는 거죠. 이 대출 문제에 있어서 다소 편법적 소지가 있었음을 인정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은 모두 제가 감수해야 할 몫이다, 송구하다라고 사과를 했는데요. 이 대출을 받는 과정에 대해서는 당시 해당 새마을금고 지점에서 파격적인 대출 영업을 했었다 이러면서 이 부동산 사무실이 연결을 해준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오늘 추가로 허위 서류를 제출했다는, 그러니까 이 대출 사기에 해당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혹에 대해서는 추가 해명을 아직 내놓지 않은 상태인데요. 앞서 이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발언으로 한 차례 이 공천 검증 논란의 중심에 섰던 양문석 후보는 최근 마지막까지 자신이 방파제 역할을 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 하지만 이런 각오와 달리 또다시 이 편법 대출 논란이 불거지면서 위기를 맞게 된 모양새입니다. 양 후보의 지난 발언도 들어보시겠습니다. 양문석 때문에 마음 졸이게 해서 정말 죄송하고, 그리고 양문석과 함께 마음 졸이면서 여기까지 와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런데 언론 입장에서는 정봉주 선배라는 방파제가 없어지면서 이제 양문석이 새참 파도를 이제 막고 있고, 양문석이라는 방파제가 없으면 또 뒤로 계속해서 해일에 휩쓸릴 수 있는 우리 후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문석이 마지막까지 방파제의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요, 양문석 후보가 대출에 편법이 있었던 부분, 이걸 인정한 점을 또 파고들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신주호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양 후보는 국민 눈높이에 어긋난 편법을 벌인 것을 스스로 인정했다면서 이 막말에 망언을 일삼았던 양 후보가 청년들은 상상조차 하지 못할 금액대의 대출을 20대 자녀에게 편법으로 받게 했는데 송구하다라는 말이 허언이 아님을 행동으로 보여야 할 것이라며 이 양 후보는 국민의 대표가 될 자격이 없다고 사실상 후보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서울 관악갑에 출마하는 민주당의 박민규 후보는요, 이 출마 지역구에서 다수의 오피스텔을 보유한 사실이 확인돼서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상대 후보는 박 후보를 향해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세 장사를 한 게 아니냐, 이렇게 공세를 펴고 나섰습니다. 네, 선관위에 신고한 박민규 후보의 재산 내역에 따르면 본인이 출마하는 지역구죠. 관악구 봉천동의 오피스텔 11채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모두 소형 평수라 청년층이 많은 관악구 특성상 주 거주자도 젊은 층이 아니겠냐는 추측이 나옵니다. 박 후보가 보유한 오피스텔의 정확한 임대료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같은 건물 내 비슷한 평수의 매물은 대략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85만 원 정도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재산 내역이 알려지자 관악구청장 출신으로 이 지역구에서 경쟁 중인 국민의힘 유종필 후보는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 장사를 하고 있다며 후보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유종필 후보 목소리 듣고 오시죠. 청년 주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청년 편에 있는 것과 같은 인터뷰를 많이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살기는 방배동에서 살면서 우리 관악구에서 10년 넘게 일가가 오피스텔 86채를 가지고 임대업으로 수십억의 임대 수입을 올렸던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관악에서는 이 임대 수입만 올렸지 사기도 안 했던 분이 와가지고 관악에 국회의원을 하겠다 하는 것은 관악 구민을 무시하는 것이고, 공직자의 기본 자질이 저는 없다. 그래서 후보 사퇴를 저는 요구를 했었습니다. 박민규 후보는 민주당 안에서 대표적인 친명계 원외 인사로 분류돼 왔다고 합니다. 지역구에 오피스텔을 다수 보유해온 재산 내역, 박 후보가 총선 출사표를 내면서 청년층의 월세 문제를 꺼냈던 것과 대비돼 보이긴 합니다. 네, 이 박민규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캠프 정책팀장을 지냈는데요. 이번 총선 출마를 선언한 이후에 올 초부터
20대와 30대를 대상으로 한 이 사회적 주택 도입 등 맞춤형 주거 정책을 강조를 해왔었습니다. 최근 한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도 이 지역구 청년층에게서 월세 부담을 완화해달라는 요청들을 많이 받고 있다 이러면서 그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고심하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박 후보의 지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관악의 청년들 만나보면요. 월세 부담을 좀 완화해달라, 또 구직 활동을 지원해달라는 요청들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관악구청 정책, 서울시청 정책들이 다 있기 때문에 안내해드리고 있고요. 좀 이게 단발성 정책보다는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더 개발할 것에 대한 의견도 많이 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유종필 후보는요, 박민규 후보가 보유한 오피스텔 11채뿐만이 아니고 이 박 후보 가족의 부동산과 관련해서도 추가 의혹을 내놨습니다. 네, 유종필 후보는 박 후보 일가가 84채의 오피스텔 임대를 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박 후보를 향해 재산 형성 과정과 이 재산 보유 현황을 이실직고하고 차라리 부동산 임대업자로 전향할 것을 권유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유 후보 측의 공세에 박민규 후보는 아직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은 상태입니다. 어제 저희도 전해드렸지만요. 아들에게 다세대 주택을 꼼수 증여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민주당 공영훈 후보는요. 해당 논란에 고개를 숙이면서 오히려 이 본인을 비판한 경쟁 후보죠.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의 재산 문제를 꺼내들면서 또 역공을 시도했습니다. 네, 공영훈 후보는 군복무 중인 아들에게 수십억 재개발 지역 부동산을 꼼수 증여했다는 의혹과 함께 현대차 부사장 시절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에 활용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진 상황입니다. 이를 화성을 해서 공 후보와 경쟁 중인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비판을 하니까 이 후보의 재산 문제를 놓고 의혹을 제기하는 등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공 후보 측은 이 대표를 향해서 4년 전 총선 때는 재산을 3억 8천만 원 신고했는데 이번엔 19억 2천만 원을 신고했다면서 재산이 4년 새 15억 원이나 늘어난 점을 지적했는데요. 이 후보가 직업이 있었다는 보도는 본 적이 없다. 코인 투자를 통한 수익이 아니냐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4년 동안에 재산이 이제 급증을 했는데 어떻게 늘어난 건지 그 사유가 의심스럽다. 지금 이런 주장인 겁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곧장 반박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공영훈 후보가 사정이 다급하셔서 뭐 주변에 난사를 하는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 재산 증가는, 그러니까 본인의 재산 증가는 2020년 보유했던 3억 원대의 아파트가 2021년 재건축이 돼서 그 가액이 12억 원이 된 것이다 라면서 이 주된 재산 증가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코인 투자도 그동안 누누이 이 선거 3번 치를 정도의 수익을 얻었다 이렇게 이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해왔다면서 이 공모 측의 공격을 맞받아쳤는데요. 관련 발언들 좀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원래 가액 3억 정도 되는 상계동에 제가 아파트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그 4년 사이에 재건축이 되면서 현재 가액이 약 12억 정도 되는 겁니다. 공영훈 후보는 제가 무슨 뭐 가상화폐 투자를 통해 가지고 15억에 달하는 소익을 얻은 것처럼 얘기하지만은 전혀 그게 사실이 아닐 뿐더러 실제로 문재인 정부 시절에 부동산 가격이 가액이 폭증하면서 그렇게 올라가신 분들이 서울 지역에는 꽤 됩니다. 그렇게 주장하시면은 그거는 선거법 위반이고 그건 허위사실 유포가 될 겁니다. 공영훈 후보에 대해서는 이제 꼼수 증여 또 내부 정보 활용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공 후보 측은 다 아니라고 부인을 했죠. 그런데도 정치권에서는 계속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여권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이민찬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해당 의혹에 대해 이 공 후보의 성공한 부동산 투기로 20대 아들은 30억 원대 벼락 부자가 됐지만 이를 바라보는 2030 세대에게는 큰 박탈감을 남겼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자신이 은퇴 후 살기 위해 재개발 지역 주택을 매입했다면서 4년 만에 아들에게 증여한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공 후보의 해명을 지적하기도 했고요. 현대차에 몸담고 있던 공 후보가 재개발 주택을 매입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현대차발 부동산 호재가 생긴 것도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습니다. 공 후보는 오늘 한 라디오 방송을 통해 재차 해당 의혹에 대해 부인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하루 전에 이제 정리를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언제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한다라고 공고를 해놓은 사항이란 누구나 다 아는 정보였습니다. 네. 마치 제가 무슨 남몰래 정보를 입수해서 한 것으로 이렇게 참 뉘앙스로 풍겼는데 그거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저는 사실은 최근까지도 격차가 하루가 있었다는 걸 모르고 있었는데 제가 일을 맡긴 세무사하고 부동산에 확인을 해보니까 그렇게 공고가 있었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뭐 법적으로는 문제 없지만 그 세금도 다 냈지만 불편한 마음을 끼친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송구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네, 일각에서는 공 후보가 불거진 논란에 대해서 입당하고 공천을 받는 과정에서 당의 검증을 받았다라는 취지로 해명을 한 만큼 민주당이 나서서 공 후보 의혹과 공천 이유를 소상하게 설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오늘 홍익표 원내대표가 공영훈 후보 그리고 양문석 후보 등 총선 후보들의 부동산 문제를 두고 부실 검증 비판 여론이 일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며 진화에 나서긴 했습니다. 다만 논란이 된 후보들에 대한 향후 조치에는 말을 아끼면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진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부동산 문제로 논란이 된 후보가 있죠. 바로 수원정에 출마하는 이수정 후보입니다. 서울 강남에 이제 고가 아파트를 여러 채 보유한 게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선관위에 따르면 이수정 후보 부부의 재산은요 모두 85억 원으로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재산 중 비중이 가장 큰 게 건물이었는데 이 후보는 이 강남과 용산 등 서울의 아파트 4채와 또 상가 건물도 3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렇게 서울 중심부에 있는 부동산 재산 내역을 두고서 수원정에서 경쟁하고 있는 이 민주당의 김준혁 후보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면서 이제 공방이 이어진 겁니다. 김 후보가 이수정 후보에게 서울에 부동산을 많이 갖고 계신 분이라면 강남에 출마할 것이지 굳이 왜 경기 수원으로 출마했냐 이렇게 지적을 한 건데요. 이에 이수정 후보는 제 배우자와 저는 전문직에서 정말 성실하게 근무해서 재산을 모았고 전주시 종손이라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도 많이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불법적으로 재산을 모은 적은 없다고 반박을 했는데요. 관련 발언들 들어보시죠. 제 배우자와 저는 전문직에서 정말 성실하게 25년 이상, 배우자는 거의 한 30년 정도를 근무했습니다. 전주 이씨 종손이라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도 많이 있습니다. 갖고 계신 자산을 보면 전형적인 강남 부자 모습이다. 이렇게 서울에 부동산 많이 갖고 계신 분이라면 강남에 출마를 하지 왜 수원에 출마를 하신 거냐. 부르주아라고 비판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막시즘에 기반을 둔 정치 세력은 재산을 많이 가진 걸 비난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저희 재산은 좀 더 자세히 읽어보시면 강남에도 있지만 대전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대전에 출마를 해야 합니까? 선거운동이 어제부터 공식적으로 개막을 했죠. 이런데 이 선거전, 그러니까 공식 선거전 초반입니다. 유독 이 부동산 문제로 지금 시끌합니다. 이렇게 부동산이나 또 재산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이런 이슈가 과연 총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저희 패널들의 의견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일단 이수정 후보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민주당 후보죠. 그리고 민주당 후보고 또 하나의 특색이 이 좀 양지에 출마를 한 후보들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2번 검증 과정을 거쳤습니다. 한 번은 예비후보 적격심사를 했고 한 번은 공천을 했고 또 공영훈 후보 같은 경우는 인재 영입 케이스이기 때문에 사전 어떤 검토를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발견하지 못한 거죠. 이 부동산 문제는 상당히 발견하기가 쉽습니다. 그 어떤 등기만 하나 떼어봐도 되고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다른 관악에서 뭐 11채 가지고 있었다 이런 건 확인을 하면 바로 되는 건데 이런 검증 부분을 놓친 이유는 저는 이 1차, 2차 검증을 하고 인재 영입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자질, 기본적인 이 어떤 뭐 부동산 문제나 이런 것을 보기보다는 어떤 정치 성향을 보는 그런 데 주력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나 보고 선거에 미칠 영향은 특히 2030 세대는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봐요. 특히 양문석 후보나 공영훈 후보 같은 경우는. 그리고 공영훈 후보가 출마한 지역은 평균 연령이 34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영훈 후보 아들에게 20대 아들에게 한 30억 지금 현재 시가로 그것을 정려를 했다는 것은 좀 상대적인 박탈감을 불러올 수도 있겠죠. 네. 네, 일단은 뭐 이제 구도는 다 잡혔죠. 그러니까 여당에 대한 정권 심판론의 민심이 높은 측면에서는 이제 지역별로 인물 경쟁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뭐 고소고발도 난무할 거고요. 그다음에 후보 사퇴도 주장할 것이고 이제 부동산 문제를 집약해서 국민의힘 쪽에서 이제 주장하는 바는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비판 의식이 국민들이 높았기 때문에 그걸 다시 끄집어내는 과정 같아요. 근데 검증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철저히 해야 되는 게 맞지만 검증이라는 게요. 인사청문회 한 사람을 놓고 20몇 명이 달라붙어서 국회의원들이 하더라도 이런 거 하나 밝혀내기가 쉽지도 않아요. 근데 각 공당에서 많은 후보자들을 검증 시스템에 이걸 밝혀낸다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저는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부분들은 결국에는 지역에서 유권자들이 이제 심판하는 것이지 이거를 가지고 뭐 어떤 공천에 대한 비판한다고 해서 어떤 표심에 영향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각 후보들이 책임질 문제다 그래 보입니다. 네.
후보 본인이나 자녀들의 병역 문제, 선거 때마다 빠지지 않는 논란거리인데요. 이번에도 역시 여야 모두에서 병역 기피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특히 경북 영주 영양 봉화에 나선 민주당 박규환 후보는요. 과거 병역 기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의 위성정당이죠. 더불어민주연합이 이 시민단체 측이 추천한 임태훈 전 소장을 병역 기피를 이유로 해서 컷오프를 했던 것, 이것과 비교가 되면서 이중잣대가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민주당 박규환 후보가 이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건요. 지난 1997년입니다. 중앙일보가 보도한 당시 판결문에 따르면 박 후보는 1994년 11월 28일 12월 5일까지 입영을 하라라는 그 소집 통지서를 받았는데 이제 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로 12월 4일 치러진 해군사관 그 후보생 모집 시험에 응시를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입영 연기를 신청을 한 건데 실제로 시험을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재판부는 박 후보가 이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서 입영 연기 신청을 거짓으로 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서 내린 형량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던 겁니다. 네, 그런데 박 후보는요, 이 병역을 기피할 의도는 아니었다라고 해명하고 있는데요. 당시 노동운동을 하느라 입영 통지서를 제때 수령하지 못했을 뿐이고 이후에는 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령한 사실 때문에 이 보충역 복무는 할 수는 없지만 이 전시대만 소집되는 전시근로 소집에 의한 이 군사지원 업무는 가능한 제2국민역으로 편입에 대해서 군 복무를 하지 못했다라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이 이 시민단체 목 후보로 추천됐던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을 병역 기피를 이유로 컷오프했다면서 이 막상 민주당은 지역구에 병역법 위반 후보를 공천한 건 이중잣대가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가 됩니다. 임 전 소장은 2004년 4월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를 받아서 실형을 살던 도중 이 노무현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광복절 특별 사면을 받아 석방이 됐습니다. 임 전 소장은 민주당이 파견한 민주연합 지도부가 병역 기피를 사유로 자신을 컷오프를 시키자 이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하며 이의 신청을 했지만 당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영입 인재로서 서울 강남 병해 공천을 받은 고동진 전 삼성전자 대표의 장남이 영국 국적으로 병역 의무 이행 대상이 아니라는 점, 이게 또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고 후보의 장남은 고 후보가 영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던 1992년에 태어나서 15살 때 한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고 후보가 선관위에 낸 아들의 병역 사항 신고에는 병적부 기록 없음으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물론 영국 국적으로 병역 의무 이행 대상이 아니어서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국회의원을 하겠다고 나선 상태에서 아들이 외국 국적자로 병역을 이행하지 않는 게 옳으냐 이런 지적은 있습니다. 고 후보의 둘째 아들은 현재 외국 유학으로 입영을 연기한 상태라고 합니다. 조국 혁신당에서는 김준형 비례대표 후보가 아들의 병역 기피 의혹을 받았죠. 의혹이 불거지니까 김 후보가 아들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취득한 이유는 국제학교의 입학 규정 때문이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언론이 해당 학교 규정을 찾아보니까요. 아들이 국적을 포기하지 않았어도 입학이 가능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해명 의혹으로 번진 겁니다. 앞서 김 후보는요, 이 선관위에 아들의 이 병역 상황에 대해 2015년 3월 30일 국적 이탈이라고 신고를 했습니다. 이후 이제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건 이제 병역 기피를 위한 국적 포기가 아니냐라는 의혹이 일었고요. 김 후보는 자신의 SNS를 통해서 배우자가 미국 국적이다. 아들은 2015년에 한국에 있는 나와 함께 살기 위해서 입국을 했다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한국 국적을 선택할 경우 한국 중학교에 교과과정 이수 요건을 맞출 수가 없었고 반면에 미국 국적을 선택할 경우에는 입학이 가능했다라는 이 국제학교 그 관계자의 안내가 있었다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국적 이탈은 이제 학교 문제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파이낸셜 뉴스에 따르면요, 해당 국제학교는 이 지원 자격에 국적은 없으며 국적 이탈 없이 복수 국적자도 입학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겁니다. 여기에 김 후보 아들이 국적 이탈 시기와 입학 지원 시기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 후보 아들이 입학한 국제학교는 1학기 신입학을 할 경우 9월에 원서 접수를 받는다고 하고 이 국적 이탈이 통상적으로 6에서 10개월까지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2015년 한국에 입국해서 같은 해 3월 학교에 입학한 김 후보의 아들이 실제로는
미국에 거주 중이던 2014년 9월부터 국적 이탈을 준비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2014년 9월부터 국적 이탈 과정을 밟은 것이 맞다고 인정을 하면서도 국적 때문에 입학을 안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었고 이 학제를 맞추기 위해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는 도교육청의 유권 해석을 받은 메일이 있다고 밝혔고요. 또 단순히 한 학기를 벌기 위해 국적을 이탈한 것이 아니고 쉽게 포기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한 것으로 파이낸셜 뉴스가 전했습니다. 여권을 중심으로는 김 후보가 문재인 정부에서 국립외교원장으로 재직을 하면서 한미 관계에 비판적 자세를 취해온 것과 달리 정작 자신의 아들은 미국 국적을 택한 점, 이것에 대한 비판을 또 거세게 내놨었죠. 네, 과거 한국이 동맹에 중독됐다면서 한미 관계를 가스라이팅에까지 비유를 했었던 김 후보가 정작 아들은 미국 국적을 갖도록 하고 또 이제 와서 국적 회복을 신청했다는 점에서 내로남불을 넘어서 국민을 우롱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국민의힘 비례정당인 국민의미래는 과거 조국 대표 아들이 5번이나 입대를 연기하면서 병역 기피 논란을 일으켰었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준우 국민의미래 대변인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김 후보의 모습에서 조국 대표가 보입니다. 이중 국적이었던 조 대표의 아들 조는 5번이나 병역을 연기하며 병역 기피 논란이 있었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범죄를 저지르거나 해임되거나 병역 기피 논란이 없으면 공천을 받지 못합니까? 조국 혁신당의 비례대표 1번이죠. 박은정 후보 부부의 재산 증가를 둘러싼 논란도 또 커지고 있습니다. 검사장 출신인 박 후보의 변호사 남편이 퇴직 후 1년 사이에 재산이 40억이나 불어나서 정관예우 논란이 불거졌죠. 그런 가운데서요, 이번에는 과거 1조 원대 다단계 사기를 22억 원의 수임료를 받고 변호했다. 이런 사실이 또 알려졌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국 혁신당 비례대표 1번이자 전 광주지검 부장검사 박은정 후보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가요. 1조 원대 다단계 사기 혐의로 수사받는 이 휴스템 코리아 대표 등의 변호를 맡아서 수임료 22억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휴스템 코리아 법인과 또 구속 기소된 대표 A씨 등의 변호인으로 선임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 변호사가 받은 수임료 22억 원에는 이 부가세 명목에 2억 원도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22억 원의 수임료. 다단계 사건에서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이렇게 조선닷컴이 또 보도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변호사가 맡은 이 다단계 사기 사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또 소개해 주시죠. 네, 이제 이른바 휴스템 코리아 사건으로 이제 불리는데요. 영농조합 법인을 가장한 다단계 유사 조직을 통해서 10만여 명에게 이 가입비로 무려 1조 1,900억 원 이상을 받은 이 사기 사건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으로 지난 1월 이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해서 휴스템 코리아 법인과 이 대표 A씨 등 10명을 기소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이 서울 서초경찰서도요. 이 휴스템 코리아의 사기 유사 수신 혐의에 대해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지는데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 변호사는 이 피의자들이 경찰 등에서 진술하는 법을 조언한 걸로 안다라고 말을 했다고 조선일보가 전했습니다. 그런데 검찰 출신인 이 변호사, 검사 때는 다단계 수사 전문이었고요. 또 이 사건 말고도 수임한 다단계 사기 사건이 여러 건 더 있다. 이런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네, 이 변호사는 지난 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형사부장과 이 서울 서부지검장을 지내다가 작년 2월 사직을 했습니다. 검사 시절엔 다단계와 유사 수신 사건 분야에서 1급 공인 전문 검사에게 주는 블랙벨트도 받을 만큼 활약을 했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변호사로 전향한 뒤엔 휴스템 코리아 사건 이외에도 이 4천억 원대 유사 수신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아도 인터내셔널 계열사 대표 사건 등 다른 여러 건의 다단계 사기 사건을 수임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이 변호사가 변호사 사무소를 개업할 당시에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한 발언이 논란입니다. 당시 이 변호사는 다단계 피해자들의 사연이 너무 안타깝다면서 이분들의 피해를 예방해서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내가 추구하는 길이라고 말했었는데 해당 영상은 어제 오후 비공개 처리된 상태입니다. 박은정 후보는 남편의 이런 논란에 대해서 적극 방어에 나서고 있습니다. 어제는 전관예우였다면 160억 원을 벌었어야 한다. 이렇게 반박을 한 게 또 논란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단순히 말하면 160억이 아니라 41억밖에 벌지 않았으니까 전관예우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들리는 겁니다. 네, 어제 오후 이제 박 후보가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해명을 이어갔는데요. 그러던 중에 이렇게 이제 발언을 한 겁니다. 남편이 전관예우로 돈을 벌고 있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통상 이 정관으로 검사장 출신이 착수금을 5천만 원에서 한 1억 원 정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남편은 한 160억 원을 수임을 했기 때문에 160억 원을 벌어야 한다라고 말을 한 건데요. 이 박 후보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제가 검사할 때 전관이라고 하면 착수금을 검사장 출신은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받는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편의 경우에 160건을 했으니까 160억을 벌었어야 되는 거죠. 전관으로. 1억으로.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 성실하게 수임하고. 박 후보 부부는 정관 예우도 아니고 또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하지만 오늘 오전에 다단계 사기 피해자들의 모임인 금융피해자연대에서는요 성명서를 냈습니다. 이 변호사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다단계 사기 피해자들 모임인 금융피해자연대는 성명에서 이 변호사가 검사로 근무할 당시 조이팔 사기 사건 등을 수사하기도 하면서 이 불법 다단계 금융사기 전문 검사로 명성을 날렸다는 점부터 꼬집었습니다. 겉으로는 다단계 금융 사기꾼을 잡는 정의의 사도로 행세를 하면서 이 뒤로는 다단계 사기꾼들로부터 수십억 원의 변호사 수임료를 챙기고 있었다는 것 아니냐는 건데요. 이어 이들은 이 변호사가 자신이 받은 수임료가 이 피해자들이 사기당한 돈이고 범죄 수익금이고 작물이라는 것을 모를 수 없었다면서 이 작물 취득죄나 범죄 수익 수수죄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휴스템 코리아의 이 자금 흐름을 쫓는 과정에서 22억 원이 이 변호사 측의 변호사비로 건너간 거 이걸 또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때문에 휴스템 코리아 사건 피해자들은 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 휴스템 사건 피해자 1000여 명 정도 모인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고 있는 B 씨는 우리 피해는 10%밖에 보상해 줄 수 없다고 하면서 뒤로는 22억 원을 줘가면서 다단계 사건 전문 검사 출신에게 변호를 맡겼다니 기가 막히다고 말했고요. 또 다른 피해자 C 씨는 이 변호사에 대해서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변호사라며 피해자가 많다는 걸 뻔히 알지 않느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조계 등에서도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 강력 범죄라도 변호는 할 수 있다. 하지만 검사 시절 이 대형 다단계 사기 범죄를 수사했던 이 변호사라면 적어도 이 다단계 사기는 그러니까 사기범을 변호하는 것은 피했어야 한다라는 건데요. 또한 이 변호사가 이 논란 이후에 수임된 건을 모두 사임할 거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도 이제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한 법조인은 조선일보를 통해서 자신의 아내가 총선에 나섰다가 논란이 되자 그간 맡았던 사건을 단번에 사임하는 것도 이 법조 윤리에 어긋나 보인다라고 지적을 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이정근 변호사 지금 방금 저희 기자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이 수임권을 모두 사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요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한동훈 위원장이 이 변호사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네, 이 변호사는 어제 자신의 SNS에 관련 사건들은 모두 사임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이 자신의 사건 수임은 배우자와는 무관한 일이고 이 최소한의 공정과 내로남불을 이야기한다면 배우자와 장모, 장인 등의 의혹이 있는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는데요. 이런 이 변호사의 주장을 의식해서일까요? 이 한 위원장은 오늘 유세 현장에서 시민들을 향해 며칠 만에 22억을 버는 법을 아느냐고 물으면서 조국 혁신당의 박은정 부부처럼 하면 된다. 이 자신이 법을 집행하는 일을 굉장히 오래 하며 살았지만 형사사건 단건에 22억을 받아가는 건 처음 봤다면서 이 변호사의 다단계 사건 수임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 위원장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22억을 며칠 만에 버는 방법을 알고 계세요? 조국 혁신당에서 검찰 개혁한다면서 일본 비례로 내세운 박은정 부부가 있습니다. 그 부부처럼 하면 됩니다. 그거 다 피해자들의 피 같은 돈입니다. 그 돈은 변호사라고 전관예우 하는 사람들이 받아갈 돈이 아니라 피해자들이 피해 보전으로 돌려받아야 될 돈입니다. 그 정도면 공범입니다. 조국 대표는 오늘 이 변호사의 전관예우 논란과 관련해 언론 보도처럼 특별히 윤석열 검찰 체제로부터 혜택을 받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이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이종근, 박은정 모두 윤석열 검찰총장 하에서 대표적인 반윤 검사로 찍혀서 각종의 불이익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박은정 후보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1번이죠. 박 후보의 남편인 이종근 변호사가 다단계 업체를 변호를 하면서 22억 원의 수임료를 받은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에 박 후보는요. 정관예우를 하면 재산이 40억이 아니라 160억 원이 늘었을 것이다. 이런 취지로 항변을 했고요. 조국 대표는 두 사람 모두, 그러니까 두 부부 모두 윤석열 검찰총장 밑에서 대표적인 반윤 검사를 지켜서 각종의 불이익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또 옹호를 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160억 이야기는 160건이기 때문에 1억 원씩 하면 160억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자체도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에 160건을 수임을 했다면은 그건 역시도 정관예우를 기대하고 수임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맡겼을 가능성이.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어떻게 피해자 보호에 앞장선다고 시작을 했는데 가해자 쪽만 그렇게 했느냐. 그리고 그에게 수임료를 받은 문제가 있고 하나는 정관예우냐 아니냐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본인들이 좀 정관예우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일반적인 시각은 정관예우가 아니면 그런 수익을 올리기 어렵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조국 대표가 좀 이야기를 해야 돼요. 조국 대표는 그 전에 작년에 그 북콘서트를 하면서 정관예우라는 용어가 틀린 말이다. 정관비리다.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정관범죄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는 조국 대표가 검찰개혁의 상징적인 1번으로 비례대표를 줬기 때문에 조국 대표가 과연 이것이 정관예우는 검찰개혁의 대상이거든요. 그러면 조국 대표가 이 문제를 정관예우로 보는지 정상적인 수임으로 보는지 그 이유는 뭔지 그것을 저는 조국 대표가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게 뭐 정관 논란이라든지 특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관은 본인들이 그걸 누려야 되는데 박은정 검사나 이종근 검사 이 두 부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검찰에서는 뭐 반발을 하고 나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동료들과의 어떤 관계는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수요 자체가 생긴 것이죠. 새로 이제 5% 얼마 안 되니까 수요자들이 특히나 이제 범죄 피해자들이 처벌을 검찰에 받게 되니 새로 나오신 분들을 찾아가면 이 새로운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뭔가 좀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차원에서 그런 시장이 정관예우를 만들었을지는 모르지만 본인들 스스로 그런 특혜를 누리지는 않았을 것 같지만 문제가 되는 거는 그렇죠. 본인이 다단계 검사 시절에는 피해자들 보호하기 위해서 그 업체를 수사하고 처벌했던 사람이 나와서 그 피해자들을 가해했던 가해자들의 편에서 이거를 수임을 해서 많은 수익을 얻었다. 이거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단박에 죄송하고 송구한 부분이 있다라고 인정하는 것들이 훨씬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어제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여야 대표 유세전도 치열한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발언을 둘러싼 논란도 꼬리표처럼 따라 붙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앞서서 배현진 국민의힘 후보의 피습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 경찰 수사를 난리 뽕짝이다 이런 표현을 써서 배후와 신경전을 벌였죠. 그에 이어서 오늘도 관련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네, 오늘 오전 진행된 이 대표의 유튜브 방송에서 나온 발언인데요. 이 대표는 서울 송파을 이 송기호 민주당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면서 국민의힘에서는 경쟁자로 배현진 후보가 나오는데 이 배 후보 피습 사건 수습 과정이 또다시 떠오른다라면서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똑같이 일종의 테러를 당했는데 배 후보는 폭행을 당한 거다. 폭행을 당하니까 경찰이 신속하게 폴리스 라인을 치는 등 원칙대로 수사를 이어가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요. 자신의 피습 사건 때는 경찰이 양동이에 물 떠와서 혈흔을 신속하게 지웠다라면서 다시 한번 이 경찰의 증거인멸 의혹을 꺼내 들었는데요. 앵커 말씀하신 대로 이 대표는요. 앞서도 이 배현진 후보 피습 수사를 언급을 하면서 뭐 과학 수사를 하고 난리 뽕짝을 쳤다 이렇게 이제 말해서 설화 논란이 있었었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배 후보가 즉각 이 대표 피습 당시 제기가 됐던 이 헬기 특혜 의혹을 겨냥해서 난리 헬기 뽕짝을 어디서 쳤는지는 이미 전 국민이 다 안다라고 이제 반박을 하면서 좀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표 오늘 또다시 관련 발언을 꺼내든 건데요. 오늘 나온 이 대표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배현진 후보 하니까 갑자기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똑같이 일종의 테러를 당했는데 거기는 폭행을 당한 거죠. 폭행을 당하니까 경찰이 신속하게 폭행 현장 엘리베이터 앞에 폴리스 라인 치고 그 원칙대로 처리하는 장면을 제가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관련된 사건이 떠올랐어요. 사건이 나자마자 경찰이 출동을 해가지고 폴리스 라인을 치는 게 아니고 어디서 양동이에 물 떠와가지고 혈흔을 신속하게 찍으더군요. 상당히 대비되는 희한한 장면이긴 합니다.
갑자기 그게 떠오르네요.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 역시도요. 어제 저희도 전해드린 대로 공식 선거운동 첫날 이 거친 표현을 사용해서 설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네, 한 위원장은 공식 선거운동 첫날이었던 어제 유세 현장에서 정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 정치를 X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라며 거친 표현을 사용했고요. 이후 이어진 유세 현장에선 논란을 의식해서인지 멋같이 하고 표현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이 민주당에선 즉각 돼지 눈으로 보면 다 돼지로 보인다는 고사가 있다면서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국민의힘에선 격한 발언을 한 차원에서 봐야 한다. 그렇게 따지면 야당 쪽이 막말은 10배, 100배 심하다는 취지의 반박이 터져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그동안 여도 야도 모두 비판해왔던 진중권 교수가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 막말은 안 다루고 왜 한동훈 위원장의 막말만 다룬다 이러면서 반박을 하고 방송 하차를 선언하는 그런 또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진중권 교수는 어제 한 라디오 방송에서 한 위원장 발언 논란을 다루려고 하자 이재명 대표의 막말은 다룬 적이 없었다면서 올바른 언론의 자세가 아니라고 반박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진행자가 이 대표 비판도 했었다며 제재에 나서자 진 교수는 급기야 이런 방송은 못하겠다며 하차로 해석되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관련한 영상 보겠습니다. 정치를 배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인 거지 정치 자체에는 죄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정치를 하러 나왔습니다. 범죄자들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이재명 대표가 뭔 얘기했습니까? 5.18 희생자들 패러디했거든요. 희화화했습니다. 그런 발언 여기서 안 다뤘죠. 그다음에 얼마 전에 입양가족 계모라는 발언 했잖아요. 여기서 안 다뤘잖아요. 계모 발언도 얼마나 천박하시 아닙니까? 한 번도 우리 라이브로 안 틀었죠. 근데 이런 발언들을 꼭 라이브로 틀더라고. 저는 안 그랬으면 좋겠거든요. 비판을 하실 수 있는데 너무 지금 제작진의 그 아이템 선정에 대해서 원색적으로 말씀하시면 당황스럽습니다, 진 교수님. 제가 그냥 웬만하면 넘어갔거든요. 그랬는데 오늘 건 딱 보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런 방송 못 하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나 이재명 대표 모두 선거 열기가 뜨거워질수록 이 막말을 경계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죠. 그런 만큼 정작 이 대표들부터 입조심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가운데서 한동훈 위원장 오늘도 유세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전부터 저녁까지 아주 일정이 빽빽합니다. 네, 한 위원장 오늘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시장을 시작으로요. 국민의힘에는 험지로 꼽히는 서울 서남권 공략에 나섰습니다. 오후부터는 경기 의왕, 안양을 잇따라 방문한 뒤에 경기 반도체 벨트로 묶이는 화성, 수원 등을 찾아서 오늘 유세 일정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한 위원장은 공식 선거운동 첫날이었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조국 혁신당 대표를 겨냥해서 2조 심판론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 위원장 오늘 유세 모습도 준비했습니다. 너무 길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범죄자들이 권력을 장악해서 국민을 괴롭히고 인생을 어렵게 만들고 시민을 착취하는 것을 막는 것은 그 자체가 민생의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많이 잊어버리셨습니다. 이재명이 어떤 사람인지, 조국이 어떤 사람인지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정말 한동훈 위원장 이른바 2조 심판론을 띄우면서 동시에 이 또 정책 면에서는 민생, 특히 물가 챙기기에 나서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유세 현장에서 고물가 대책의 일환으로 라면, 밀가루와 같은 가공식품 등의 부가가치세 인하를 정부에 촉구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한 위원장은요, 이 출산, 육아용품과 이 라면 그리고 즉석밥, 통조림 등 가공식품 그리고 이 설탕, 밀가루 같은 식재료 등 해서 이 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10%에서 5%로 인하하는 방안을 정부에 강하게 요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법률 개정도 추진하겠다, 정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을 기대한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한 위원장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범죄자들은 그 앞에서 출산 육아용품, 라면, 즉석밥, 통조림 등의 가공식품, 설탕, 밀가루 등의 식재료 등 서민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서 한시적인 부가가치세의 10%에서 5%로 절반 인하를 할 것을 정부 측에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저희는 오로지 국민만 보고 오로지 민생만 보고 나가겠습니다. 정부도 여기에서 호응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게 조 단위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이렇게 쉽게 또 얘기해도 되는 거냐 이런 비판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한 위원장 민심에 또 절실하게 호소를 하면서 낮은 자세도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 역시도 과거에 잘못한 점들을 반성을 하면서 이제는 바뀌겠다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특히 수직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대통령실과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한 거 이게 또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한 위원장은 재외선거권자 대상 비례대표 선거운동 방송 연설에 출연해서 여당 비대위원장으로서 희망을 드리지 못하는 우리 정치를 반성한다며 고개를 숙였고요. 딱 한 번만 더 저희를 믿어달라며 민심 외에는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겠다. 역사가 허락한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겠다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또 장동혁 사무총장 역시 오늘 아침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동안 부족한 점들이 많았다. 대통령실에 국민 민심을 제대로 전달 못했던 부분도 있다며 이제는 바뀔 것이라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둘째 날 이재명 대표의 움직임도 알아볼 텐데요. 한창 유세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 대표 오늘은 본인의 재판 때문에 지금 유세 일정을 잡지 못했습니다. 네, 이 대표는 오늘 오전 10시 반에 열린 대장동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저녁 6시 전후로 재판이 끝나는 걸 감안해 보면은 이제 공식 유세 일정을 잡지 않은 건데 재판이 끝난 뒤 저녁 일정은 유동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게릴라 유세를 펼칠 걸로 보이고요. 앞서 이 대표는 거듭 재판 연기를 요청하기도 했지만 재판부가 강제 구인 카드를 꺼내면서 경고하자 예정대로 재판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총선 전날에도 재판이 잡혀 있는 만큼 이대로라면 이 대표 총선 전날에도 유세 현장에서 모습을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의식한 듯 이 대표는 오늘 법정으로 들어가면서 귀한 선거 기간이지만 법원 결정을 존중해서 출석했다며 이 자체가 정치 검찰이 노린 결과가 아니겠냐며 이렇게 날을 세웠고요. 법원으로 이동하는 자동차 안에서도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일부 민주당 후보들과 통화하면서 원격 지원에 나서는 등 지원 유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부인장 발부를 2차례 경고하면서 재판 출석 요구한 건 재판부죠. 그러니까 판사인데 오늘도 이재명 대표는 또 검찰 탓을 한 겁니다. 네, 오늘 오전 있었던 이 대표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 그리고 법정에 들어가면서 했던 발언들 이어서 들어보시죠. 선거운동 기간에 어떤 정말 1초가 여삼추인데 어떡하겠습니까? 검찰이 이 정권이 바라는 바일 테니까 할 수 없죠. 국회에 우리가 과반수를 반드시 확보해야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의 전횡을 막을 수가 있죠. 제가 재판을 받는 이 아까운 시간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우리 당원 여러분 그리고 지지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께서 4월 10일 정권의 이 폭주를 퇴행을 심판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재명 대표 공식 선거운동 첫날이던 어제는 유세 현장에서 정권 심판호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위원장처럼 못지않게 민생 챙기기에 나서는 그런 모습도 보였는데요. 국민 한 사람당 2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 이걸 경제 살리기용으로 거듭 주장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이 윤석열 정권이 고물가 등 이 경제 위기를 야기하고 방치하고 있다라면서 이 정권 심판론을 강조하고 있죠. 앞서 이제 그 대안으로서 민생 회복 지원금을 제안을 했는데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 원씩,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100만 원을 코로나 때 이 재난지원금처럼 지역화폐로 지급을 하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공식 선거운동 첫날이었던 어제도 이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을 해야 한다라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부가 무능한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을지 몰라도 국민들의 삶에 무관심한 것은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저번 코로나 시기에 재난지원금 지역화폐로 지급했더니 최소 6개월 정도까지 우리 골목이 살았지 않습니까? 경제가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렇게 어려울 때 정부가 13조 원 정도만 드리면 4인 가구 100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경제도 살고 서민들 한숨도 돌리고 자영업자들 골목도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재명 대표의 민생회복지원금 제안에 국민의힘에서는 선거용 현금 살포 매표 행위라는 비판이 나왔고요. 이낙연 새로운미래 대표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선거 때만 되면 그러는데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낙연 대표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큰 양반의 오랜 버릇이죠. 선거 때 되면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그 돈을 쓰면 그때는 이 소비 진작 효과가 나타나겠죠.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인플레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또 돈을 풀어서 인플레가 올라가 전체적으로 물가가 올라가면 그 피해는 어디로 갈 것인가? 그것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것이 빠져 있어요. 그런 점에서 약간은 눈속임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 오늘 아침 유튜브 방송에서도 자신의 이제 테러 사건 얘기를 했는데요. 어제 이 대표가 참석한 유세 현장에서 이 흉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체포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대표가 피습 사건을 겪었기 때문에 한때 이제 위험한 상황이 또 벌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나왔는데 일단 경찰 수사 결과 범죄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가닥이 잡히는 분위기입니다. 네, 어제 오후 인천 부평역 광장에서 이재명 대표 등이 참석한 인천시당 총선 출정식이 있었습니다. 이 대표 신변보호팀이 현장에서 20대 남성 A씨가 흉기를 품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넘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A씨는 경찰에 현재 예식장 주방에서 일하고 있다. 칼을 갈러 심부름을 가는 길이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먼저 현장 영상부터 보시죠. 이 칼 왜 가지고 있던 거예요? 칼 가는 거 심부름 하러 간 거예요. 알바 끝나고 형 칼 가는 거 심부름 하려고 그랬어. 네, 실제로 경찰은 A씨가 서울 모 예식장 주방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라는 점, 그리고 실제로 부평시장 쪽에 칼갈이로 유명한 곳이 있다는 점 등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일단 A씨의 진술과 행적 등을 토대로 범행 의도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귀가 조치했고요. 관련 조사를 향후 이어나갈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야 대표가 이제 유세에 나서면서 물론 뭐 정치 공세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물가 등을 비롯해서 경제 관련 공약도 내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당연히 민생, 경제가 우리 국민들한테 가장 중요한 뭐 이슈겠죠.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뽑아놓은 것이고 입법부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지금 부가세이나 진즉 내놨으면 효과가 있을 텐데 이미 대파로 다 가려버렸어요. 그러니까 870원 대파를 윤석열 대통령이 흔드는 순간 그 자체로 이 국민들이 인식을 해버렸습니다. 아, 경제를 살릴 능력이 없구나라는 측면에서는 좀 늦었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저도 선거 취재 때마다 느끼는 건데 각 정당이 국민 생활에 필요한 경제 정책이 뭔지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평상시에는 그거 안 합니다. 안 하다가 선거철이 되면은 좀 자극적인 걸 내놓기 시작을 해요. 아무 준비도 안 된 거. 25만 원, 1인당 25만 원 부가세나 이런 걸 내놓으면은 국민이 그걸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그 다음 단계로는 자극적인 은행이 나오는 거죠. 막말이 나오고 이러는 건데 사실은 그 평상시에 선거철 전에 큰 틀의 아젠다를 제시를 해놔야 됩니다. 부가세 인하든 뭐 그 보조금 지급이든 그리고 선거철에는 그것을 구체화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국민이 외면하는 거죠. 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